시간을 보안으로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사람 마음이 사실은 뭐 해줄 건 다 해주든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런 거 마음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한두 푼짜리 감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액을 주고 이런 감방을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어떤 타자가 있다면 이거는 반품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아무 가게에서나 이게 반품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결국 어느 가게에 A씨를 찾아가야 이게 겨우 뭐 아마도 매니저도 거기 있고 재량권이 차이가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A씨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금 이런 보완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불공평하다. 왜 차량하는 게 더 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물건의 하자보다는 이게 반품을 안 해준다는 거전이 사실은 훨씬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예. 확정 기자, 근데 루이비통의 뭐 공식 입장이 있어요? 루이비통은 아무래도 이런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리 명품 회사라지만 이런 인원을 최초로 받았을 때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인원이 계속 생기고 나서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제품에서 왜 발생했는지 보고서 등이 나왔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급 이상이 고객 응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바닷가에 죽은 채 떠내려온 고래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외상도 질병도 없는 경우가 꽤 많아서 왜 죽었는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죽은 고래 몸속에 상당한 양의 환경 호르몬이 축적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북 구안 바닷가에서 수영 고래의 일종인 보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희귀종이라 왜 죽었는지 학계에 관심이 집중됐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정밀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상이나 질병 흔적이 없어 미제로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는 연평균 180마리, 부검한 개체 중 40%는 이렇게 의문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해역은 그들에게 익숙하거나 흔하게 올라오는 코스가 아닌데 그렇다면 어디서 길을 잃었고 왜 길을 잃었을까 원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래의 의문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한양대 연구팀이 국내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 50여 구를 조사한 결과 활중제 성분인 DDT는 책 1g당 1만 나노그램, 난연제 성분인 폴리브로마비닐은 1000 나노그램 안팎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인과 비교하면 DDT는 최소 10배, 폴리브로마비닐은 100배에 다르는 수준입니다. 특히 폴리브로마비닐 축적량은 다른 나라 연구 결과보다 많았습니다. That was first the finding is very similar observation between body members and humans. 이나대 연구팀이 죽은 고래들을 해부했더니 호흡기나 소화기 외에도 근육과 간, 뇌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 등은 고래 개체수 20% 안팎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래처럼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SBS 입니다. 인천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바로 옆에 16층 높이의 대형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두통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태우는 그게 머리가 없죠. 이런 상가에 입점한 음료실에서는 악취 때문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표현하는
공장 측은 19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출근 영업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껏 문제없이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상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스팔트 생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오염물질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적법 공장지대에서 허가 기준 내에서 맞춰서 거기서 모든 거를 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관할구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심 확장 과정에서 아스팔트 공장을 둘러싼 갈등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앞서 경기 안양시에서도 1980년대 지어진 아스팔트 공장 인근에 2000년대 초부터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공영개발로 공장을 없애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법적 분쟁이 생겨 아직 첫싹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위생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풀어주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은 부지를 수용해야 하는 예산 문제에다 소모시설에 가까운 아스팔트 공장이 이전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비슷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유득성입니다. 나도 이제 에스키모도 알아요. 어른 같다. 이번에도 틀림없겠죠? 내가 한 번이라도 술 마시킨 적이 있던가? 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50대 노동자를 향해 성명의 크게 쳤습니다. 지독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깊이 3m의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빠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석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 옆으로 톤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트럭에 실린 쓰레기를 삽으로 긁어내던 운반업체 직원 50대 A씨.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저장소 안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료 B씨가 뒤늦게 A씨를 발견해 구하려 했지만 본인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에 나섭니다. 두 명 모두 밧줄로 묶어 끌어올렸지만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벌어졌습니다. 기도 흡입성 질식이 그랬더니 음식물 기도로 흡입이 있다가 질식이 안 되면 죽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D씨는 유독가스에 의식을 잃고 빠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는 3m 깊이였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한 장소로 확인됐습니다. 음식물 부패한 가스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식물이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공격이랑 안전망을 채워놓은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또 다른 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고장난 펌프를 점검하다 오수도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 종이포대 위에 놓인 인분이 보입니다.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으로 인해 공사자들이 아무 곳이나 볼일을 보고 남긴 흔적, 이른바 인분방입니다. 저희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거기서 똥 사진이 발견되었고요. 저희는 일상이라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번엔 경기 시흥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 상자 위 휴지로 살짝 가려진 인분이 보입니다.
벽 여기저기 묻힌 자국도 보입니다. 공사 마지막 단계에 투입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이런 현장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나마 평소 현장보다는 많이 깨끗한 편이고 모든 물건을 세대 내에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루 투입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널린 온갖 오물과 먼지를 치우는 건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마루는 바닥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에서 시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시간에 쫓기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떠맡는 겁니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남겨진 오물과 쓰레기를 마루 시공자들이 치우는 게 관행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카톡을 남기고 전화를 해서 해도 치워주는 게 2시간, 3시간 안에 치워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내 인분방 논란이 불거진 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인분 문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또 빠지네. 어떡하지? 홈파이브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홈파이브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폼. 연구팀이 맨홀 뚜껑을 열고 긴 줄로 연결된 물통을 내립니다. 떠온 하수를 비커에 옮긴 후 시험관에 담습니다.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알 수 있습니다. 호수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수엔 사람 분비물이 섞여 있어서 정밀하게 분석하면 사람을 감염시킨 바이러스나 세균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종식된 줄 알았던 소아마비 환자가 9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보건당국은 당황하지 않았는데 환자 발생 직전 하수도 검사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하수도 검사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1세에서 9세 아동에게 백신을 긴급 접종했습니다. 호수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벼운체 바이러스나 세균을 신속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도 하수도 감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하수 처리장 64곳에서 매주 코로나19, 노로, 독감 바이러스 등을 점검합니다. 환자가 증가하기 직전의 시기 하수에서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증가합니다. 환자가 전수할 때는 바이러스의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수도 감시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유행 위험이 큰 코로나 변이, 다제내성 세균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감염병의 조기 발견에 유리합니다. 다만 하수 감시 결과가 즉각적인 방역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 시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119와 시청 등의 불편 신고가 폭주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제주시가 확인을 해보니 목초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음식물 투여비가 원인인 것으로 진술됐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시 지역에 퍼진 악취. 아라동에서 연동과 노영동 일대까지 갑작스레 퍼진 고약한 냄새에 주민들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저녁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 대변 냄새 같이 좀 났는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문의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119와 제주시청 등에도 10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노름으로 해서 이렇게 20건으로 들어왔는데요. 좀 냄새가 좀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뇨수거차가 지나가면서 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주시가 긴급 조사에 나선 결과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였습니다.
경기도 음식물 자원화 센터에서는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20kg 단위로 포장하는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퇴비 2,000톤을 보관하고 있던 상황. 이 가운데 500톤이 인근 목초지 14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량으로 살포됐고 어제 오후 제주 지역의 본 동풍을 타고 동계와 회천동은 물론 노용동 일대까지 악취가 번진 겁니다. 퇴비가 뿌려진 목초지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제주시가 땅을 갈아 엎은 뒤 악취 저감제를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악취에 다가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직 목초지에 뿌려지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 1,500여 톤은 비닐에 덮인 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 주말 그 저녁 시간대에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불편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퇴비 생산과 허술한 관리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승 마을입니다. 다음 관계자는 농협초등학교입니다.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오늘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 깜깜한 백사장에 하얀 물고기 사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있거나 쓰레기와 뒤엉켜 있고 일부는 파도에 힘없이 휩쓸려 나갑니다.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물고기떼, 정어리 사체들입니다. 새벽 시간 밤바다 산책을 나온 한 관광객이 악취가 나는 게 이상해 주변을 돌아보다 발견한 겁니다. 폐사체가 집중된 곳은 관광객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해수욕장 중앙 입구 근처로 50m가량에 걸쳐 최소 200~3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이유가 좀 궁금해져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에도 다량의 정어리떼가 출몰해 바다에 시커먼 물결을 일었고 경남 마산만에서는 200톤이 넘는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정어리떼가 대거 출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제주 앞바다에서는 이번 달 초 수십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죽은 물고기떼를 정어리떼로 확인했으며 일부를 수거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몇 개체를 수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덩어리로 판명이 됐고요. 야간에 조명을 따라서 들어왔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연안까지 들어왔던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망한 정어리떼 폐사체는 수거와 처리가 쉽지 않은 데다 악취와 수질 오염까지 빚어질 수 있어 부분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부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액수와 지원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백신 피해자 유족과의 소송에서 졌던 질병관리청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김민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협의회를 열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하던 위로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대상을 늘립니다. 작년 위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부검하지 않은 접종 후 사망자도 사망 진단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엔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정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질병청도 항소심 재판을 취하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취하하기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해서 그러나 백신 피해자 단체들은 당정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보상을 신청한 9만 6천여 건 중 실제 사망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고작 8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리가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2번, 3번 뭐 어떻게 이렇게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정부는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접종 3일 이내 사망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인데 피해자들은 여기서도 사망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노동자들이 더는 일하다가 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고 오늘 또 2명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수백 킬로그램짜리 전기차 배터리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식 제품이 아닌 걸 쓰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오토랜드 광명 공장에서 작업자가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장 내 교육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를 분해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신차 테스트를 마친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약간 띄운 상태였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차량 아래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상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450에서 500kg에 달할 만큼 무겁습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배터리를 밀었던 리프트가 정식 제품이 아닌 단위 리프트였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결식은 아닌가 단위로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왜 전문 제작했는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고.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를 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교육센터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사고의 징후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건설 현장에서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던 사고가 나서 한 작업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랬더니 앞으로 더는 건설 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옮기던 도중 공중에서 1m 길이 목재가 추락합니다. 근처 작업자가 땅에 떨어진 목재를 곧바로 옆으로 치웁니다. 철근을 받치는 목재가 와이어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옮겨지다 낙하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작업자들 위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낙하하는 거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떨어진 거는 처음 봤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보호할 수 있는 게 안전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속하고 신호수가 안내하는 등 타워크레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건들을 제대로 부속시고 신호수가 이제 들어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밑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떨어졌다면 엄청난 또 사고가 났을 거예요. 사고 신고를 접수받은 국토안전관련도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맞춰서고 해당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확히 안전교육을 전파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후 사고를 신고한 토목 운송기사들에는 현장 출입 금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원청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협력업체는 공정률이 99%인 게 이유지 신고와 출입 금지 조치는 무관하며 원청 개입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률 때문이라면 유독 토목 운송기사들에게만 그것도 작업 완료가 아닌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제보를 할까 싶기도 하고 동료분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원청인 현대건설은 운송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협력업체 권한으로 원청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최효아입니다. 생활비는 돌아온다. 생활 통장으로. 생활비로 돈 버는 세상.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50대 노동자 중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독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3m의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빠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성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 옆으로 컨트롤 대가 서 있습니다. 트럭에 실린 쓰레기를 삽으로 긁어내던 운반업체 직원 50대 A씨.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저장소 안으로 빠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료 B씨가 뒤늦게 A씨를 발견해 구하려 했지만 본인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에 나섭니다. 두 명 모두 밧줄로 묶어 끌어올렸지만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벌어졌습니다. 입성 실시. 하늘에 흡입이 있다가 실시가 안 된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B씨는 유독가스에 의식을 잃고 빠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는 3m 깊이였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한 장소로 확인됐습니다. 음식물 부패한 가스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충분히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공격기랑 안전광고를 착용하고 들어갔거든요.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또 다른 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고장난 펌프를 점검하다 오수조에 빠져 숨졌습니다. 먼저 산소 농도 같은 거를 먼저 측정을 해보고 일단 1일초로 추입하는 절차를 갖춘다던가. 경찰은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수원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안 지키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 수거를 수원시가 거부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골목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인도를 가로막고 도로 아래까지 점령했습니다. 부서진 의자와 휴대용 가스통, 아이스팩까지 각종 생활 쓰레기들로 넘쳐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엉켜 악취가 진동합니다. 밤에 버리고 그다음에 몰래 버리고 가고요. 이것 때문에 물 좀 못 넣을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그렇죠. 냄새만 나오겠어요. 팔이 목이 막혀버리고.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쌓인 건 지난 2월 말쯤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닐과 배달용 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자 수원시가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 투기한 생활 쓰레기는 수거하지 말라고 관내 자치구에 지시한 겁니다. 일회용품 배달 음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4,000톤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수갑 양의 한계가 있고 수도권 매립지는 그 쓰레기 양을 받지 2025년부터는 받지 않고 시의 입장은 강경한데 무단 투기 관행은 여전합니다.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전용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 한켠에 무단 투기한 생활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 단속반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버린 사람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관할구청과 주민센터엔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달란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급증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지내는 탓에 본인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치료와 관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차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준비합니다.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5평 조금 넘는 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도 지금 휴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발 디디기도 힘든데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다가 남긴 곳도 있고 또 옷들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30대 남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버려야지 하고 이러다 미루다 이제 쌓이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외부랑 통이 가져져서 쓰레기도 쌓여있고 오물도 쌓여있고 원래 12평 남짓 공간에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악취가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쪽에 배달 음식과 그리고 옷가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현장에선 청소 도구가 발견됐지만 청소는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11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 앞에 다 쓴 부탄가스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탄가스 때문에 불어내지도 못하게 냄새에 벌레가 날아다닐 정도로 1층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은 쓰레기를 쌓아둔 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의심합니다. 실제 가치가 없는데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물건이 버려지면 자기 자신이 버려지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 위생과 화재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민원을 내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저장강박 세대는 이제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청소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대책을 만들려면 실 때부터 알아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해서는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된 것들이 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를 한 번 치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완전히 치워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다시 또 꽉 들어 차게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뭔가 상담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기저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오늘 이곳에서 나온 쓰레기만 1톤이나 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워야 할 쓰레기만 더 늘어날 겁니다. 1차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메이커 상민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은영이 직접 개발한 놀이for을 만나보세요. 지니TV 키즈랜드.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터, 동네마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일부 규모가 큰 정비소들은 도색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물질을 배출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해놓은 폴루엔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런 정비소들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 생도구가 가장 많았고 심지어 어느 초등학교는 반경 500m 안에 이런 작업장이 61군데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도색시설이 집중된 곳에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폴루엔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도색시설이 없는 곳에 비해서 최대 50배 넘게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 전체에서 새집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애들도 아침이면 다 아침부터 가고 근데 뭐 어떻게 집이 여기니까 여기니까 어디로 가지고 오니까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에는 황금과 도색 작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도색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선 폴루엔이라 불리는 유해 물질이 배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폴루엔은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각할까?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서울 시내 자동차 도색 작업장은 모두 531곳. 이 중 성동구에 전체 4분의 1인 139개 작업장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반경 500m에는 61개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동식 측정기로 이 지역 공기질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주변을 돌던 중 한 도색업체 앞에서 갑자기 폴루엔 수치가 치솟습니다.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의 평균치는 102 ppb를 기록했고 최고치는 887 ppb까지 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폴루엔의 실내 권고 기준은 63.2 ppb. 그런데 야외 측정치가 실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도장시설에서 뭔가 그쪽으로 아닌 밑에서 뭐가 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성수대교를 건너 압구정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폴루엔 수치는 16 ppb에 그쳤습니다. 주변 교통량은 성수동보다 많지만 반경 500m 안에 도색 작업장이 없습니다. 실제 서울의 지난 2016년 대기 중 폴루엔 평균 농도는 1.0 ppb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말초신경이라든가 간 질환이라든가 심하면은 그 백혈병도 유발할 수가 있겠죠. JTBC 윤정식입니다. 경피용 BCG 백신에서 최근 독성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양이 아주 적고 또 대부분 몸에서 빠져나가니 괜찮다고 설명을 했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저희 이슈플러스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품질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환이 기자입니다. 생후 한 달 안에 맞는 결핵 백신은 피네용과 경피용, 크게 두 종류입니다. 흔히 불주사로 불리는 피네용은 자국이 남지만 9개의 바늘로 도장 찍듯 눌러서 접종하는 경피용은 흥이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에서 8만 원대의 비용에도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비소가 검출된 건 경피용 백신을 맞을 때 함께 쓰는 생리식염수입니다. 제조업체인 일본 JB회사의 시험 성적서를 살펴봤습니다. 순도시험 항목에서 비소 기준은 0.1 ppm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정 결과 적합하다는 적다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수입된 생리식염수에서 나중에 비소가 최대 0.26 ppm 검출됐습니다. 식염수가 유리 앰플에 담기기 전과 후가 달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앰플을 밀봉하기 위해 가열할 때 비소가 유리에서 녹아나와 식염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앰플에 담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담은 후 비소가 추가 검출된 이유입니다. JB회사는 2009년 4월부터 동일한 생산 품질 관리 체계에서 백신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리 앰플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검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비소가 검출된 백신 식염수는 10년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